안녕하세요, 썰사남 구독자 여러분. 저는 평소 썰사남 채널의 사연을 즐겨 듣는 50대 여자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전임 교수로 일하고 있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여러모로 스트레스 받는 일들도 많고 학회내 문외하면서 지내다 보면 정신없이 시간이 흐르고는 합니다. 최근에는 교수님 한 분이 문제를 일으켜 학교에서 나가게 되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 한참 동안 골머리를 썩었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에 감사하고 만족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의 제 삶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노력과 헌신을 통해 완성된 인생이기에 어머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원망과 불편은 뒤로 밀어두려 하는 편입니다. 제 어머니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시장 바닥에 앉아서 물건을 파는 좌판으로 장사를 시작하셨죠. 어머니는 저를 홀몸으로 키우셨는데 제가 학교에 다닐 때까지 항상 옆에 끼고 다니셨어요. 저는 유년 시절 동안 행복했어요. 그 작은 시장 좌판터에서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웠습니다. 어머니 주변에 있는 아주머니들도 좋은 분들이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다 6살 정도가 되니 동네에 있는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다른 집과 저희 집의 차이를 조금씩 알게 되었죠. 다른 아이들에게는 다 있는 아버지가 제게는 없다는 것과 각자의 방이 있는 큰 집에서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어머니에게 여쭤보았어요. 엄마, 왜 우리 집은 아빠가 없어? 엄마, 나도 내 방을 가지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불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아차 싶으셨는지 제가 그런 말을 할 때면 새 옷을 사주신다거나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사주시기도 하셨어요. 어머니는 제가 아버지가 없는 게 서운해서 남들보다 못 사는 게 속상해서 그런 말을 한 거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괜찮았어요. 그저 순수한 궁금증이었고 어머니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마음은 또 그렇지가 않은지 좀 더 좋은 것을 제게 주고 싶어 하셨어요.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풍성히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자랐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른 또래들만큼 좋은 것들을 누리지는 못해도 마음만은 풍족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밤낮 없이 일하셨고 힘들어서 쉬고 싶으신 상황에서도 저와 시간을 보내는 걸 잊지 않으셨어요. 저도 지금은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는데요. 아이들을 기를 때 어머니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생업을 위한 일을 하는 동시에 아이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때 온몸으로 깨달았거든요. 게다가 저는 함께 양육할 남편이 있었지만 어머니는 배우자도 없이 홀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참 어머니에게는 감사한 마음뿐이죠.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어머니는 밤낮 없이 일하신 덕에 몇 년 뒤 작은 가게를 빌려 시장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장 귀퉁이에 있는 아주 작은 가게였지만 좌판 장사를 할 때와 달리 따뜻하게 그 자리에서 밥을 해 먹을 수 있었어요. 좌판 장사를 할 때는 도시락을 싸서 다녔는데 대부분 차갑게 식은 상태에서 먹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갔던 해, 저와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아버지가 없는 서름이 얼마나 컸는지요. 또 남편 없는 여자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요.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의 입장에서 요즘 여학생들을 보면 요즘 젊은 여성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도 충분히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여자도 결혼을 해서 남편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이건 제가 대학원을 졸업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박사 학위를 받았을 때도 사람들은 박사 학위를 받은 제가 무슨 일을 할지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박사 학위를 받고 누구에게 시집을 갈지를 궁금해했어요. 저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푼수처럼 웃지 않았습니다. 제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 누구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언제나 당당하게 행동했어요. 그 덕에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건 전부 어머니 덕분입니다. 저보다 훨씬 보수적이고 여성에게 불리했던 시절을 살았던 어머니께서 제게 여자가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주셨거든요. 물론 어머니도 여자가 살아남는 방법을 처음부터 잘 알지는 못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21살에 낳으셨는데 당시 남편도 없고 친정도 없다 보니 어린 어머니에게 삶의 지혜를 알려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저를 품에 안고 살아남는 방법을 스스로 알아가야 했어요. 어른이 되는 방법을 배워나감과 동시에 엄마가 되는 방법 또한 배워나가신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어떤 한 남자를 만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그 아저씨를 처음 본 건 초등학교 3학년 때였을 거예요. 아저씨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저에게 다정했고 외모도 준수하고 키도 커서 아저씨와 제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친구들은 앞다투어 아저씨의 정체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깨를 으쓱거렸죠. 어머니는 아저씨가 저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저씨에 대한 신뢰를 키우셨던 것 같아요. 워낙 어렸을 때의 기억이라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얼마나 깊은 감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어머니는 제게 아버지를 만들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두 분은 결혼 직전까지 갔어요. 저희가 방이 하나 딸린 집으로 이사 가면서 아저씨가 저희 집에 오는 날이 점점 늘어났고 그중 가장 또렷한 사건은 어머니와 아저씨의 대화 장면이에요. 어머니가 아저씨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유는 항상 저와 함께 만나느라 둘만의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아저씨는 어머니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런 모습이 더 감동이었겠죠. 그런데 역시 사람은 오래 두고 볼 일입니다. 아저씨가 저희 집에 매일같이 드나들다 보니 제가 먼저 아저씨와 함께 살고 싶다고 말했어요. 아저씨가 제 아빠가 되면 이렇게 매일 왔다 갔다 할 일도 없을 거고 전 진짜 아빠가 필요했거든요. 아저씨가 없었을 때는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는 아저씨가 없는 삶을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제가 아저씨와 함께 살기를 바란다고 말하니 어머니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보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저씨는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정식 부부는 아니었지만요. 아저씨는 물심양면으로 어머니의 일을 도우셨습니다. 시장에 나가서 엄마의 장사도 도와주시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을 하러 나가셨는데 아저씨는 밖으로 나가지 않으셨거든요. 알고 보니 아저씨는 저희 집에 들어오면서 일을 그만둔 상황이었습니다. 정확히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을 그만둔 후로 구직 활동은 계속하고 계시기는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저씨는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엄마의 가게에 가서 일을 돕는 것도 점점 줄었어요. 그렇다고 저와 놀아주었느냐면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저씨는 예전과 분명 달라졌어요. 전에는 제가 가까이 가면 먼저 놀아줄까라고 이야기해주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옆에 가면 귀찮다는 듯이 슬쩍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당연히 어머니와의 다툼이 생겼습니다. 아저씨는 그런 어머니에게
내 호적에 올라온 것도 아닌 애를 내가 뭐 하러 딸처럼 키우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갈등이 계속되었고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상처를 줄 수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아저씨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많이 노력했지만 아저씨는 술에 잔뜩 취해 집에 들어오거나 아예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요. 나중에는 아저씨가 다른 여자와 돌아다닌다는 소문도 들리더라고요. 아저씨가 제 아빠인 걸로 아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 친구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놀림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쟤네 아빠 다른 여자랑 놀러 다닌대. 우와, 그럼 쟤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긴 아빠한테 버림받는 거지. 아저씨가 예전처럼 놀아주지 않는 것도 어머니와 아저씨와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집안 분위기가 살얼음판이 된 것도 다 괜찮았어요. 아저씨가 언젠가는 처음 해봤던 그 모습으로 돌아와 주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버림받았다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이 한 번에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마음 한구석에는 아저씨가 언젠간 떠날 거란 생각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자마자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셨어요. 학교가 끝날 시간도 아닌데 찾아온 것도 모자라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상태였으니까요. 저는 어머니가 무슨 일이냐 묻기도 전에 제가 들은 것들을 전부 토해냈습니다. 어머니는 펑펑 우는 저를 품에 안아 달래셨고 저는 정신없이 울다가 까무룩 잠에 들었어요. 어스름한 새벽,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일어나 보니 어머니와 아저씨는 심각하게 싸우고 계셨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제 나이로는 전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마 다른 여자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저씨는 어머니와 한참 실랑이를 하다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후 저는 학교에서 또 놀림을 받았고 어머니에게로 갔죠. 그런데 어머니의 가게 앞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떤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삿대질을 하며 당장 짐을 빼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오늘 가게를 빼기로 했으면 빼야지 지금 안 빼고 뭐 하는 거냐고요. 어머니는 금시초문이었죠. 이 가게가 어떻게 마련한 가게터인데 그걸 정리하겠어요. 알고 보니 한 달 전 어머니의 가게가 있는 터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 아저씨는 주인에게 가서 보증금을 빼달라고 했죠. 집주인은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 저희가 살고 있던 지역까지 와서 어머니를 봐본 적이 없어요. 남편이라고 말을 하니 그냥 그런 줄로만 알았던 거죠. 게다가 계약할 때 어머니가 썼던 도장도 가지고 있었으니 속이는 건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결국 어머니는 보증금을 전부 다 날렸고 서둘러 다른 곳으로 가게를 옮기려 했지만 그마저도 불가능했어요. 그 아저씨가 어머니의 통장을 비롯한 모든 걸 들고 도망갔거든요. 이후로 어머니는 다시 좌판으로 자리를 옮기셔야 했는데 결국 나중엔 그것도 못하셨어요. 아저씨와 있었던 일이 소문이 나면서 난감한 처지가 되었거든요. 남자에게 미쳐서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주고 뒤통수 맞았다는 둥. 그 남자가 사실 유부남이었고 어머니가 본처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앉으려다 큰 코 다친 거라는 둥. 정말 사실과 전혀 다른 소문들이 돌았습니다. 저희는 결국 이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기점으로 어머니는 달라지셨어요. 정 많고 순둥이라는 이야기를 듣던 분이 지독한 악바리 소리를 듣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는 다른 사람에게 곁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떨 때는 과하게 느껴질 정도이기도 했어요. 어머니는 30을 앞둔 나이가 되어서야 홀로 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가끔은 그 모습이 지독하게 외로워 보이기도 했고
동시에 존경스럽기도 했고요. 하지만 한때는 지독하게 외로워 보이던 어머니의 모습이 속상한 것을 넘어 몸서리치게 싫었던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한창 사춘기를 보내고 있던 시절, 제가 한번 크게 알았던 적이 있어요. 국민학교도 개근을 하고 중학교 3학년 중순까지 조퇴 한번 안 했던 제가 조퇴를 생각할 정도로 아팠죠. 하지만 이악 물고 버텼어요. 성실한 것이 제 가장 큰 자랑인데 아프다는 이유로 조퇴를 해서 개근이 깨지는 게 싫었거든요.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집에 오니 열이 더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나가기 전에 저녁을 차려두셨는데 그것도 못 먹고 끙끙 앓았어요. 약도 밥도 못 먹고 어머니가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몸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못 자는 것도 아니고 정말 거의 반기절 상태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어머니가 오지 않았습니다. 몸은 점점 더 아파지는데 어머니는 오실 기미도 안 보이고 나중에는 몸이 아픈 것보다 외로운 마음이 더 커지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날 아침 동이 틀 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집에는 들어오는 분이셨는데 말이죠. 이런 어머니라면 걱정을 하는 게 맞지만 그때 저는 그 정도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원망스럽기만 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옆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서러웠고 어머니가 저를 홀로 둔 이유가 밥벌이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더욱 서러웠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시지 못한 이유는 자정이 넘은 시각 한 남자가 가게 문을 닫는 어머니에게 다가와 행패를 부렸기 때문이었어요. 어머니는 남자를 완강히 제지하다가 넘어지면서 다치셨고 이 때문에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서에까지 다녀오셨죠. 저는 철없이 어머니에게 그래도 연락 한 번 정도는 줄 수 있던 거 아니냐며 물었습니다. 이 정도만 말했다면 다행이었을 텐데 눈치 없는 제 입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 저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마지막으로 뱉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아등바등 산다고 우리 사정이 바뀌었어? 그것도 아니잖아. 남들 문 다 닫았는데 가게 문 열어둔다고 장사가 돼? 돈이 들어와? 그거 엄마 욕심이야. 돈 좀 더 벌어보겠다는 욕심. 저와 단둘이 잘 살아보겠다고 피땀 흘려 일을 하는 어머니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도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말이 어머니에게 상처가 될 거라는 것도 알았고 실제로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어머니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이때부터 어머니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제가 먼저 죄송하다고 이야기했으면 될 일이었는데 왜 그 말이 그리 힘들었을까요? 저만 아니었다면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살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어머니가 안쓰럽게 홀로 싸우는 모습이 저 때문인 것 같아 죄책감이 생겼고 그 때문에 애써 어머니와의 대화를 피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혼란스럽던 시절 저를 더 혼란스럽게 한 사건이 터졌어요. 이사를 한 뒤로 전에 살던 곳에서 만난 인연을 다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살던 어머니의 친구가 저희가 살던 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오랜만에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아주 오랜만에 본 얼굴인지라 서로 어색하게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구태여 꺼내지 않았고 누가 보면 새로 알게 된 사이인 것처럼 어머니와 이모는 좋은 친구 사이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지내다 보니 이모의 마음이 풀어졌나 봐요. 이모는 저와 어머니가 있는 앞에서 얘가 너네 집에 처음 왔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얘는 저를 의미했는데 저는 이모가 한 말을 어머니가 저를 낳고 집에 처음 데려와서 이모에게 보여준 날로 이해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반응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모가 이 말을 마치자마자 갑자기 분위기가 가라앉더니 이모가 당황해하며 목을 가다듬고 말을 돌렸어요. 분명 뭔가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얼마 뒤 이모가 대뜸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빌려줄 돈이 없다며 단호히 거절하셨어요. 그동안 거래하던 사람들, 외상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떼어 먹히기도 하고 선의로 빌려준 돈을 제대로 못 받은 일도 잦았거든요. 이모는 며칠 동안이나 어머니를 따라다니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사정을 하고 호소를 해도 자신의 말이 먹히지 않자 대뜸 저를 걸고 넘어주셨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사정을 하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가 보다 하고 들어는 봐야 하는 거 아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인정이 없니? 길에 버려진 애는 커도다 키우면서 오래된 친구한테는 돈 한 푼 못 빌려줘? 어? 내가 안 갚는데? 침묵으로 읽어나던 어머니의 눈이 번쩍 뜨인 대목은 길에 버려진 애는 거둬다 키우면서라는 부분이었어요. 공교롭게도 저는 집에서 두 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저와 어머니의 눈이 마주쳤죠. 저는 저도 모르게 창문 아래로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겨우 심장을 진정시키고 있는데 밖에서 이모가 계속해서 큰 소리로 떠드는 게 들렸습니다. 아, 말을 해보라고. 길바닥에 버려진 애 키운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 네 목구멍에 들어가는 거 벌어 쓰는 것도 힘든데 왜 힘든 일을 자처하냐고. 그냥 고아원에 갖다 놓으라고 하지 않았어? 그때 유일하게 네 편 들어준 게 나야, 나. 이모는 계속해서 어머니가 키운 아이, 그러니까 저를 길에 버려진 아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차라리 어머니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모르쇠 하셨으면 나았을 텐데 어머니는 부정하시지 않고 무섭게 호통치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그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 정도로 화난 모습도 처음이었고요. 큰 소리로 화를 내던 이모가 주춤하며 어머니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어머니는 이모에게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며 으름장을 놓으셨고 집 안으로 뛰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방문을 벌컥 여셨죠. 어머니와의 눈이 마주치고 순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던 정적을 끝낸 것은 저였어요. 나 주워온 애야?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충분한 대답이 되었습니다. 저는 무릎 사이에 고개를 파묻으며 말했습니다. 나가줘, 엄마. 나 혼자 있고 싶어. 그렇게 일주일 동안 저와 어머니는 아무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신 듯 했지만 어머니와 이 문제로 대화를 할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버려진 게 맞는지, 어디서 버려졌는지, 누가 버린 건지, 아버지가 없었던 게 그럼 어머니는 결혼을 했던 적이 없었던 것인지 등 궁금한 건 많았지만 차마 이 문제를 들춰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시간이 흘렀고 시간이 흐를수록 혼란스러운 감정은 점점 심해졌어요. 그러면서 방황이 시작되었고 집에 아주 늦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예 집에 들어가지 않는 날도 생겼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친구들과 밤늦게 깔깔거리며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문득 정신 차리고 보니 어머니가 계시는 시장 앞이더라고요. 저는 얼른 시장을 지나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은 상황이라 저를 알아보고 말을 걸 사람도 없어 보였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빠른 걸음으로 걸으니 친구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며 킥킥거렸습니다. 평소라면 왜 웃냐고 함께 킥킥거렸겠지만 괜히 마음이 초조했습니다. 시장 가운데를 가로질러 지나가던 중에 고개를 슬쩍 들어 현재 위치를 확인해 보았는데
제가 어머니의 가게 앞을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가장 일찍 가게 문을 열어서 가장 늦게 문을 닫으시는 어머니의 가게는 아직도 불빛이 환했습니다. 저는 친구들 사이에 숨어서 슬그머니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만 일이 터졌습니다. 친구들끼리 서로를 밀치며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뒷걸음질을 치면서 어머니가 바닥에 내려놓은 소쿠리를 밟아 넘어뜨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지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 친구는 짜증을 내면서 소쿠리를 발로 차버렸어요. 하필 어머니가 그 장면을 보셨고 예전처럼 생글생글 예쁜 미소만 짓지 않는 어머니는 소쿠리가 텅텅거리며 떨어지는 소리를 듣자마자 불이 나게 달려나오셨습니다. 친구들은 어머니가 나오거나 말거나 신경도 쓰지 않고 제 갈 길을 갔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지금 뭐하는 행동이냐며 친구들을 불러 세우셨고 그렇게 실랑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등을 돌린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화를 내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멈췄고 친구들이 일제히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저를 보신 것 같았어요. 저는 죄 지은 사람의 모습으로 몸을 어머니 쪽으로 틀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직면할 자신이 없어 눈만 대굴대굴 굴리고 있었죠. 그때 친구 한 명이 야, 너 이 아줌마랑 아는 사이야? 라고 물어왔고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에게 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마음과 이런 친구들과 어울리며 다닌다는 사실을 어머니에게 들킨 게 부끄러운 마음 때문이었죠. 제가 아무 말 하지 않자 친구들은 지들끼리 쏙닥거렸습니다. 야, 진짜 쟤네 엄마인 거 아냐? 와, 어쩐지 부모 얘기 나오면 입 싹 닫고 있더라. 얼굴이 새빨개지고 머리가 새하얗게 되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을 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니들끼리 쑥덕거릴 시간 있으면 죄송합니다 사과나 해. 늦은 시간에 어린애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이런 짓이나 하고 말이야. 너희 학교에서는 너네가 이러고 다니는 거 알고 있는 거야? 어머니가 강하게 나오자 친구들의 관심은 어머니에게로 돌아갔고 어머니와 친구들의 실랑이는 시장에 남아 계시던 한 아저씨의 중재로 끝났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는데 차마 집에 들어가지 못해서 주말 내내 거리를 방황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를 부인하고 무시하면서 쌓인 죄책감과 이번 일로 느낀 죄책감이 중첩되어 쌓이면서 집에 들어갈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젠 정말 어머니에게 버림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동안 떠돌아다니며 춥고 배는 고프고 갈 곳은 없고 그렇다고 차마 집은 못 들어가겠고 저는 집에서 10m 정도 떨어진 골목에 쭈그리고 앉아서 홀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의 목소리가 저를 깨웠어요. 어머, 수빈아, 너 여기서 뭐하니? 너네 엄마가 너 엄청 찾아다니고 있어. 저희 집 위층에 사는 아주머니셨습니다. 얼른 집에 들어가. 너 안 들어온다고 네 엄마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밖에만 돌아다니고 있어. 아유, 아니다. 너 지금 당장 아줌마 따라와. 옆에서 보고 있자니 내가 더 불안해서 못 살겠다. 저는 아주머니의 손에 붙들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게 어디 나가지 말고 집에 단단히 붙어 있으라고 말하곤 어머니를 찾아 나가셨어요. 어머니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초조해하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집 문이 벌컥 열리며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뺨이라도 맞을 각오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가게에서 행패를 부린 녀석들 앞에서 어머니를 같이 무시했고 죄송하다고 싹싹 빌지는 못할 망정 며칠이나 집을 나갔으니까요.
어머니는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해 초췌한 모습으로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달려오셨어요. 저는 두 눈을 꼭 감았고 어머니의 손이 날아오길 기다렸죠. 그런데 어머니는 제 생각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품에 꼭 끌어안으시고는 한숨을 크게 내뱉으시며 다행이다라고 하셨어요. 정말 너무나 안심된다는 그 목소리에 저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그 품속에서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아주 어렸을 적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어머니의 품 안에서 잠든 적이 있었는데 그때와 똑같이 저는 어머니의 품 속에서 잠에 들었어요. 눈을 떠보니 해는 넘어가 있었고 어머니의 된장찌개 냄새가 솔솔 풍겼습니다. 어머니는 머리가 잔뜩 헝클어진 채로 집에 들어오셨는데 제가 자는 사이에 예전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요리를 하고 계셨죠. 쭈뼛쭈뼛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들리자 어머니가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너 그동안 밥도 못 얻어먹고 다녔지? 얼른 와서 앉아. 같이 밥 먹자. 정말 오랜만에 어머니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였습니다. 밥을 한 숟갈 크게 떠서 입에 집어넣었는데 몸과 마음을 채우는 충만감이 몰려오면서 그 무엇도 나를 해칠 수 없을 거라는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불안함과 우울함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어머니는 저를 지그시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울고 나니까 좀 시원하지? 넌 어릴 때부터 그랬어. 누구한테 놀림을 받거나 나한테 혼이 나서 서러우면 세상에 홀로 남은 아이처럼 울고는 했지. 그렇게 울고 한숨 자고 나면 언제 속상했었냐는 듯이 멀쩡해졌었는데 이제 다 커서 그런 버릇은 없어진 줄 알았는데 아직 아이이기는 한가 보구나. 예전 같았으면 어머니에게 까불거리면서 장난을 쳤을 텐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한 숟갈을 먹고 나니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시던 어머니가 무겁게 입을 여셨어요. 궁금하지? 그때 이모가 이야기하고 간 거 어떻게 된 건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잖아. 너가 차마 물어보지 못하겠다면 그냥 엄마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줘. 그러다가 궁금한 게 생기면 한 번씩 물어보고 그래. 어머니는 만 20세가 될 때까지 고아원에서 자랐고 고아원에서 나온 뒤엔 고아 원장님이 소개해 주신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상가 몇 군데를 돌아다니며 화장실 청소를 하는 일이었는데 청소 일을 하는 게 조금 익숙해졌을 때쯤 밤늦게 일을 하러 나가려는데 어머니가 살던 반지하 건물 앞에 박스 하나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별 생각 없이 지나치려 했는데 그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그리고 박스를 슬쩍 열어보았는데 어머니는 순간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안에는 고양이도 강아지도 아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들어있었거든요. 어머니는 저를 경찰서에 데려가셨고 경찰은 갓난아이를 버리고 간 친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경찰서에 데려다 놓고 마음이 쓰였는지 일을 마친 뒤에 경찰서에 들르셨다고 해요. 하지만 제 친모의 행방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제가 어디서 지내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니 공교롭게도 어머니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내던 고아원에 제가 들어가 있었어요. 신기해서 몇 번 들여다보았는데 저를 보면 볼수록 예뻐하는 마음이 들었고 나중에는 그 마음이 사랑과 비슷한 감정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몸으로 낳은 아이도 아니고 그때 어머니 나이도 고작 21에 불과했는데 대체 왜 이런 마음이 드는 건지 알 수 없었기에 어머니는 이 의문이 해소될 때까지 저를 찾아오셨어요.
어머니께선 처음엔 이 감정이 자신과 비슷한 운명을 타고난 저에 대한 동정, 안타까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은 그랬을지라도 결론적으로 어머니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저를 자식 삼기로 했고 저희는 가족이 되었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저를 키우며 후회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21살의 여자아이가 홀로 아이를 키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고 사람들의 시선도 너무나 부정적이었다고 해요. 취업은 꿈도 못 꿨고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꼴보기 싫다며 집을 내어주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저를 자식으로 삼은 것이고 두 번째로 잘한 것은 저를 끝까지 지킨 것이라고 하셨어요. 만약 그때 힘듦을 못 이겨 저를 포기했더라면 어머니는 지금쯤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며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거나 폐인처럼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온갖 감정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울먹이며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날을 끝으로 저의 길었던 방황이 막을 내렸어요. 저는 다음날 학교에 가서 한동안 어울리던 아이들에게 너희가 대들었던 시장 아주머니가 사실 제 어머니가 맞다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거지였다는 둥, 지 엄마도 모르는 척하고 욕을 한 거냐며 비아냥거리는 둥. 하지만 그런 말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너희 말이 맞아. 나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고 이건 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하지만 너희와 나는 달라. 너희는 나보다 심하게 부모님 욕을 하면서 죄책감 하나 없지만 나는 미친 듯한 죄책감에 시달렸어. 그리고 너희가 아무리 나를 조롱해도 우리 엄마가 날 용서해줬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그래서 앞으로는 엄마한테 자랑스러운 딸이 되어보려고. 그럼 그동안 고마웠다. 잘 있어. 저는 다음날 어머니의 서명이 담긴 자퇴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를 준비했어요. 중학교 졸업장과 고등학교 졸업장을 딴 나이는 18살이었습니다. 대학을 입학한 나이는 19살이었고요. 또 제가 입학한 대학은 누구나 선망하는 명문대였습니다. 몰랐는데 알고 보니 제가 공부에 소질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어머니를 열심히 도왔습니다.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휴학기를 내고 살림의 보탬이 되기 위해 일을 시작했어요. 과외, 아르바이트 등등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했습니다. 19살이라는 나이에 대학에 입학했다는 사실은 제게 큰 무기가 되었습니다. 혼자 독학으로 공부해서 19살에 대학에 입학한 천재라고 소문이 나면서 꽤 높은 과외비를 받게 되었죠. 덕분에 혼자 등록금까지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제 일을 조금 줄이시는 게 어떻겠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거절하셨어요. 제가 생활비를 보탤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래도 계속 일을 하시겠다 하더라고요. 이런 설득은 어머니가 노년에 이르실 때까지 계속되었고 결국 어머니는 열심히 일한 결실을 보셨어요. 작은 가게는 처분하시고 어머니의 이름으로 식당을 개업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의 80번째 생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강의를 하고 있던 제게 갑자기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어머니는 의식을 잃고 누워 계셨고 어머니가 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패닉 상태에 빠진 저와 달리 어머니는 아주 덤덤하게 딱 한 말씀만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2달 정도 남았다는 거지? 어머니는 나머지 2달을 특별할 것 없이 보내셨습니다. 초조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저와 달리 평온한 모습으로 가게 문을 여시고 음식을 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너무나 똑같은 일상을 보내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설득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가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방법이라면 그것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요. 저는 어머니 곁에서 지내며 그 마지막을 함께 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암이었지만 어머니는 진통제 하나를 먹지 않고 집에서 조용히 주무시듯 눈을 감으셨어요. 저는 미소를 머금고 숨을 거둔 어머니를 향한 존경을 담아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셨고 생전 마지막 모습은 참 어머니다웠습니다. 어머니 장례 마지막 날, 밀려오던 손님들의 발걸음도 멈추고 저는 잠시 앉아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 입구 앞에서 무언가 어슬렁거리더라고요. 나가서 보니 웬 어린아이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행색을 보아하니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무슨 일이니? 부모님은 어디 계셔? 아이들은 제 말에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시선 끝에는 장례식장 안에서 밥을 먹고 있는 문상객이 있었어요. 아이들은 꾀재재한 옷을 입고 있었고 또래에 비해 체구가 작아 보였습니다. 배가 고픈 것 같더라고요. 와서 밥 한 끼 먹으라고 들여보내려는데 장례식장을 관리하는 직원이 제 쪽으로 다가와 아이들의 팔을 끌어당겼습니다. 아유, 얘네가 진짜. 죄송합니다, 사모님. 이 녀석들이 자꾸 몰래 들어와서 밥을 얻어먹으려고 하네요. 제가 얼른 쫓아낼게요. 예, 너는 얼른 나와. 아니에요. 이 아이들도 손님인걸요. 한 명이라도 더 와주면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아이들은 제가 내어준 육개장을 마시듯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나로 보이는 한 아이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 할머니다. 동생도 깜짝 놀라며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가리켰어요. 너희 저분이 누군지 아니? 아이들에게 묻자 아이들은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시장 밥집 할머니잖아요. 저 할머니가 저희한테 매일매일 밥 해줬었는데. 풀죽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어머니와 아이들의 관계가 꽤 깊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돌아가셨어. 혹시 할머니를 기다렸니?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니는 매일 이 아이들의 밥을 챙겨주셨다고 해요. 아이들은 몸이 아픈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약값도 되지 못할 정도로 몸이 안 좋다 보니 아이들의 생활비는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 몇 푼과 길을 다니면서 공병을 주워다 판 돈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걸 난 어머니가 아이들의 밥을 챙겨준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다고 하네요. 아이들에게 듣기로는 어머니는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형편이 안 좋은 다른 아이들도 많이 도왔다고 합니다. 계산을 해보니 한 달에 수백만 원은 나갔겠더라고요. 어머니의 가게가 잘 되는 편이었음에도 어머니의 형편은 그다지 달라지는 것이 없어 의아했는데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어머니는 버는 만큼 베풀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성장할 때까지 제게 쏟아주셨던 사랑을 이젠 다른 아이들에게 나누어주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에게 도움을 받았던 아이들은 총 20명. 그 중에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도 있었고 조부모와 함께 사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각자의 사정이 있는 아이들은 저희 어머니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엇나가거나 마땅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것들도 보장받지 못했을 거예요. 어머니의 아름다운 모습이 재조명되는 순간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과 사랑, 존경하는 마음이 섞이며 장례식장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이런 사실을 제게 숨긴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마치고 어머니의 생전 모습을 따라가던 중 어머니의 문상객으로 왔던 젊은 여성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젊은 여성이 어머니의 장례식장에 와 눈물을 흘릴 만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 싶어 수소문 끝에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 여성을 만난 곳은 작은 사회복지센터였습니다. 그 여성은 그곳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였죠. 그리고 그 여성이 일하는 부서는 아동복지 관련 부서였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돌보아줄 사람이 필요하셨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그 사회복지사를 찾게 되었고 복지사와 함께 아이들을 돌보며 떠날 날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마주친 아이들은 복지사에게 미처 인계되지 못한 아이들이었고요. 저는 복지사에게 어머니가 이 사실을 숨긴 이유를 물었습니다.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하셨어요.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 맞지만 그것이 따님에게 짐이 되는 걸 원치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미안해 하셨어요. 선생님 본인의 욕심 때문에 따님한테 더 많은 걸 못 해준 것 같다고. 돌아가시기 직전에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정말 너무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제게 못 해준 게 뭐가 있을까요? 대학 졸업도 시켜주셨고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하라며 유학도 보내주셨습니다. 결혼할 때는 혼수 비용도 마련해 주셨어요. 물론 식당을 하기 전까지는 이런 일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하고 남의 집 식당에서 일을 하던 때도 배고픈 적은 없었습니다. 늘 부족했던 사람은 제가 아니라 어머니였어요. 제게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 옷과 신발을 사주셨지만 어머니는 늘 허름한 신발을 신으셨고 변변찮은 가방도 없으셨어요. 좋은 옷을 산 것도 제 시부모님과의 상견례를 준비하면서 구매한 게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사다 드리는 건 아까워서 쓰지도 못하시고 옷장에 고이 모셔두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 어머니가 저에게 해준 게 없다니. 저는 그 후 어머니가 돌봐주었던 아이들의 후원자를 자처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 사회적인 위치와 관계들을 이용해서 여러 후원자들을 영입하고 있어요. 제가 교육계에 있는지라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어머니를 닮은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그동안 열심히 뿌린 씨앗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그동안 어머니가 돌봐왔던 모든 아이들이 올바른 어른으로 성장할 때까지 저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따라 유독 어머니가 더 보고 싶네요. 세상 그 누구보다 훌륭하시고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어머니,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고등학교를 자퇴하면서 어머니에게 자랑스러운 딸이 되겠다고 다짐했던 약속 꼭 지킬게요. 사랑해요, 엄마.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행복하시길.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